자, 우리 아까 못했던 거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준비 실컷 했는데 안 보여줄 순 없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보통 이런 데 관심 없는데, 그죠? 전구체 물어보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그 당화 과정에서도 돌리콜 물어보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전구체 같은 데 좀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럼 양성세균, 그럼 음성세균 얘기할 때, 이때도 이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단량체, 두 종류의 단량체 물어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에나세틱 글루코사민하고 뮤라믹 엑시드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단량체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얘기들. 이거는 식은 2014년도에도 나왔었고, 이거는 그 식을 이용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적정곡선은 어쨌든 원리만,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이따가 다시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서 좀 이해하면 되고, 이것도 맨델 법칙 이해하면 된다. 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완전히 똑같죠, 그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한글로 썼다든가, 그거 다르고 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이 냈어요, 그죠? 그리고 역시 똑같이 낸 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총 생산량, 그 그러니까 군집 수준에서의 총 생산량이라는 것은 광합성 할 때 우리 배우는 총 광합성량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이라는 것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는 것이죠. 이제 극상 단계로 갈수록 그 생산하는 양과 이용하는 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순 생산량하고 호흡량 일종의 이용량이니까 같은 지점 찾으면은 뭐 동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냥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피트 문제를 볼 때는 이런 그림이 무슨 얘기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지, 이 문제를 다 일일이 외우고 뭐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첫 문제 넘는 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분석을 하면 되고요. 논술형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작성 방법 4가지 중에 요거 문항이 있다 해놓고서는 문항에 대해서 답안을 쓰시오. 보면은 이게 세포 파트인데, 세포 파트는 주로 그 억제제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따가 또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뭐 올해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올해 끝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정도 했고요. 아까 못 본 거 했고, 그 다음에 요 얘기 합시다. 자, 우리 경향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 세포학 파트 쭉 보면 일단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챕터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진화분류, 생태, 식물학 딱 나눴고요. 그렇게 나누고 각 챕터 단원별로는 생체고분자 1챕터, 그 다음에 세포막 2챕터고요. 세포구조가 챕터 3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 챕터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챕터가 30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세포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생각하고서 고분자 내용들, 그리고 pK, pI 값들 그런 거 구하는 거 이해하면 되고, 세포막은 구조하고 기능. 근데 세포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세포막 부분에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기관계, 특히 동물생리학에서의 그 기관계에서의 물질 수송과 관련돼서 나오게 되니까 세포막에서의 그 기능인 물질 수송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전에 기출됐었던 뭐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돼요. 자, 구조는 뭐 각 소기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골격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효소는 뭐 그 에너지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뭐 억제제 같은 거 이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챕터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문제를 풀 때도 예를 들어서 세포막 파트 또는 세포 구조 파트하고 동물생리 파트 연결지어서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한 문장 만들 때 키워드 한두 개면은 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게 키워드 한두 개를 요구하게 돼요. 그 키워드 넣어서 그냥 문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만들면 서술형 답안이 작성이 돼요. 그 작성 방법 같은 경우 서술형에서는 그 작성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니까 키워드 한 두 개, 세 개 정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찾는 데 좀 주안점을 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그 키워드를 찾아 놓으면 문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한 걸 보면요. 일단 이 출제 비율을 보면 최근에 그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출제 비율을 보면 25%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각 영역, 아까 얘기했던 세포학 유전학, 국물생리학, 그 다음에 식생분진이 대략적으로 25%씩 나왔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임용,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거죠. 그때 보면은 동물생리학이 그 전까지는 좀 적은 문항수가 적었는데 작년에 좀 문항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5% 정도. 그 전에는 대략 세포학 유전학 합쳐서 50%, 동물생리학, 식생분진 합쳐서 50%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생리학이 좀 적고 식생분진 파트는 좀 비중이 크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네 영역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학 파트만 우선 볼 건데 세포학 파트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죠. 생체 고분자 파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중간에 이빨 한번 빠졌듯이 여기에서도 빠질 수도 있지만 한 문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생체 고분자 파트는 잘 봐둬야 되고 세포막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세포막을 알아야 동물생리 파트에서 물질 수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막도 기본적인 얘기들은 잘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세포 구조 안 나오다가 나왔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도 모르겠네. 그죠?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렇게 좀 연이어서 이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자, 효소 같은 경우도 나올 때 됐죠. 근데 보통 효소는 근데 워낙 나오는 게 뻔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디트 쪽에서 효소에서는 계산 문제, 뭐, K캣이라든가 Vmax, KM, 그리고 K캣이라는 것은, 그 효소 한 분자의 특징이고, Vmax는 효소 전체 효소의 그 값이기 때문에 Vmax는 K캣 곱하기 전체 효소의 양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억제제도 좀 이해를 하면 KM과 Vmax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효소 파트에서는 아마 미켈레스 멘텐 방정식이라는 같은 것들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그리고 세포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근데 세포는 워낙 나온 데가 뻔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양상을 보면은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각 부위별로 좀 보면 돼요. 자, 신호전달 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차피 신호전달은 뭐 동물생리 파트에서 신호전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7문제 중에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나왔다. 2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002년도 이후로 뭐 저렇게 한 332문제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할 생명 특성, 생체 고분자 파트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봅시다. 대략 한 13문제 정도 나왔고요. 2002년도 이후로. pK 값 관련된 이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정식 자체를 쓰라고 했고요. 이것은 그것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고. 자, 그리고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는 주로 단백질하고 핵산 위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7년도 대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펩티도글리칸 구성, 어떤 단당류가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주로 이제 단백질 아니면 핵산이에요. 단백질은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파트도 보면 정제 분석, PI, PK, PI 위주로 나옵니다. 2018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2019년도 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해하면 되고요. 아마 나온다면은 뭐 정제 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핵산 부분에서도 보면 핵산은 근데 유전학 파트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따로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변성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도 재생 얘기가 관련돼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자, 아니면은 뭐 정량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요 미트티트 쪽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임용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뭐 단백질 정량이라든가, 단백질이든 뭐 환원당 정량이든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표준 곡선을 그린 다음에 비례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리고 DNA, RNA는 흡광도가 1일 때 어떤 값을 곱해 주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이따 문제 풀면서 뭐 여러분들 그냥 방법적인 것만 하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산수 문제죠.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히 한번 볼까요? 딱히 나머지는 다음에 할 때 볼까? 다음에 할 때 봅시다. 나머지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할 생체 고분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pKa 값, pI 값, 뭐 이런 것들, 정제하는 과정,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고, 뭐 각 챕터 할 때마다 그때마다 확인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바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 이론 과정을 끝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이론 정리를, 일단 이론 정리하는 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으로서는 그 이론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 내용을 끄집어내는,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답으로 쓰는 연습은 모의고사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체크한다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제 이론 강의 내용 순서대로 문제를 일부러 냈습니다. 이론 정리할 겸 해서. 자, 일단 봅시다. 기본적인 얘기들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에서는 그 발견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가설에 의한 유도과학이 있죠. 발견과학은 우리가 다루진 않죠. 그냥 관찰한 대로 그대로 그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 유도과학 개념을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요 내용은 그 전공 내용학보다는 교과론 쪽에서 주로 다루게 되겠죠. 개념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가설 유도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실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왜 이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의도가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할 때는 이 실험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가설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봅시다. 자, 다음은 물질 A가 T세포 증식 촉진한다. 관찰을 했는데 얘가 관찰한 거죠. 그래서 물질 A가 있으면 얘가 이제 쭉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증식이 되더라. 이걸 관찰한 겁니다. 그럼 왜 T세포가 증식을 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보면, 자, 물질 A 기능을 밝히는 실험을 하는데, 지금 T세포 물질 A가 없고, B가 처리된 배양에서 배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B라는 게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루킨2가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면역학 쪽을 이제 배운 상태에서는 인터루킨2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인터루킨2 같은 경우는 T세포가 스스로 분비해서 자기가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체와 저 인터루킨12가 인터루킨2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증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루킨2를 처리했는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루킨2에 의해서 T세포가 증식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B라는 물질을 처리하면 항상 T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물질 A의 기능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켜서 T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설을 본다면 물질 A는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발현을 증가시켜서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우리가 가설은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나 따져봅시다. 자, A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군에서는 A를 처리하게 됩니다. A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음성 대조군에 해당한다는 얘기고요. B를 처리해서 항상 T세포가 증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 대조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터루킨의 발현량을 증가시켰으니까. 그래서 A를 처리하게 되면은 얘는 실험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대조군을 찾도록 하세요. 대조군을 찾아야 가설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가지 배양조기원에서 뭐 배양하고서요, 발현량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발현량을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변인을 처리했을 때, 어떤 조건을 우리가 변화를 줬을 때 그 결과값이 발현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루킨들 발현량을 조사했다라고 하면 얘가 변인에 의해서 종속된 애기 때문에 얘는 변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얘는 종속 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속 변인이면 얘가 Y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실험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뭐 새로운 뭐 다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실험 문제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 해석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발현량 증가하고 무처리 물질 A, 물질 B를 처리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독립변인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들. 뭐 B든 A든 뭐 다른 조건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의 그 실험군 내에서 물질 A를 처리했다 하면 얘는 조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조작변인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B를 처리한 곳에서 B는 조작변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 알아야 되냐면 독립변인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종속되는 종속변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인 중에서 특정한 물질을 처리한 조작변인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조작변인하고 개념을 본다면, 그 차이를 본다면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인 하면 뭐 여기에서는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양 조건, 그런 것들, 다양한 조건들이 다 독립변인에 포함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처리한 조건이 조작변인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A,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겠죠, 조작변인은. 그리고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실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조작변인은 단일 조작이에요. 한 가지 독립변인 중에서 한 가지 변인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일 조작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다른 그 조건들은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하고요. 변인 통제라는 것은 조작변인 이외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동일하게 한 이외의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을 우리가 통제된 변인이죠. 그래서 통제 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네들은 다 동일하게 통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을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용어 같은 것들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음성대조군 있고요. 음성대조군, 그 다음에 양성대조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음성대조군은 뭐 실험 결과값을 알기 위해서 실험군과 비교하는 것이고, 양성대조군 같은 경우는 실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적절한 실험이 이루어졌나, 뭐 실험의 정확성,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 통제 변이는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동일하게 한 조건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통제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요 정도로 개념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 가설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답을 보면 이거 무슨 채라고 하죠? 필기체는 아니고 하여튼 글씨, 손글씨 채. 요거 답을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물질 A가 인터루킨 2의 발현을 증가시킬 것이다. 뭐 추가로 더 쓴다면 그래서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것이다. 뭐 여기까지 쓰면 되고요. 나는 편한데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게 없구나. 답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가다 과정에서 A, B 처리 조건을 제하고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변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아이고 버릇이 됐네. 자, 이게 이제 기억이고요. 변인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는 다른 조건들은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마 중에서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이제 뭐 나하고 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봅시다. 이제 물분자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물분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극성분자이다. 왜 극성분자이냐? H, 자, 산소가 두 분자의 H하고 만나요. 근데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공유결합을 할 때 원자 간에는 전기를 끌어당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 네 가지만 따지는 이유가 고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달랑 이 네 가지죠. 그 단백질하고 핵산은 질소를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질소를 뺀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면은 뭐 당연히 산소가 가장 크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질소가 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극성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두 원소가 있으면 전기를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전자를 끌어다니는 정도가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지게 돼서 극성을 띠게 돼요. 자, 극성을 띠게 되는 것은 산소하고 수소 간의 공유결합을 할 때, 그리고 산소하고 뭐 질소 간의 공유결합을 할 때, 뭐 탄소하고 산소 간의 공유결합을 할 때, 그리고 탄소와 질소 간의 공유결합을 할 때는 극성이 유발되고요. 극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죠. 탄소하고 수소 간의 공유결합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비극성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학에서는 쟤네들은 저 공유결합에서는 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물학에서는 그냥 극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극성분자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의 산소에 두 개의 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수소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에도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물분자는 다른 물분자와 이렇게 극성 때문에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결합을 할 때 수소가 관여하니까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합을 할 때 산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이게 델타 마이너스니까 델타 플러스를 갖고 있는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수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물분자에는 4개의 다른 물분자가 수소를 통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수소를 통해서 결합을 할 때 이곳에는 직접적인 결합이 아니라 수소를 통한 수소결합이, 극성 때문에 유발되는 수소결합이 형성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물분자는 다른 물분자와 4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결합 자체는 결합력이 약하지만
많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분자 간에는 결합력이 세죠. 그래서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응집력이 크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 파악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어떤 물질을 용해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 물 분자가 다른 물질에 가서 결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비극성 분자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극성 분자에 대해서만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수소결합 형성. 그래서 이 수소결합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수소결합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결합이 되니까 기체로 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요. 체온을 떨어뜨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한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의 이동, 그 식물에서의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물관에서의 그 물의 이동이 일어날 때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증산작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응집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그 물관 요소라든가 뭐 헛물관 같은데 결합을 해서 그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니까 그때 이제 표면 장력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에서는 이 증산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4도씨에서의 최대 밀도, 이때는 뭐 그 수생 생태계가 겨울에도 얼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수중 생태계 유지에 유리하다. 이거 다 답이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잡으면 여기 이렇게 0도씨고요. 여기 아래쪽은 4도씨. 왜냐하면 4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4도씨가 항상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개념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ABC는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온 조절, 호수 생태계 유지, 식물 체관을, 왜 체관이야? 왜 체관일까요? 물관이죠, 물관.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 체관이라고 돼 있어요. 물관이 물관. 자, 그래서 뭐 A, C, B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의 물 분자는 최대 몇 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이 가능한가? 4개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를 열역학 제2법칙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열역학 제2법칙이면 뭐 무질서도. 자,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개념 잡아보면 여기에 이제 뭐 기질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의 엔자임, 효소가 딱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물 분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랬나?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기질이 이렇게 있으면 효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물 분자들이 기질에 결합되어 있고 효소의 활성 부위에는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결합하지 않은 자유로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분자 수가 당연히 오른쪽이 더 많아졌죠. 왼쪽은 기질 그리고 효소에서 하나, 둘, 2개 분자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전체 한 분자, 두 분자, 셋, 넷, 다여,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할 때는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당연히 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가 필요 없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는 좋은 용매로, 물 분자는 극성 분자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된다. 라는 얘기죠. 자, 됐고요. 개념을 이렇게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효소는 개념만 잡도록 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뭐 묻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자,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종류의 완충력은 pH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은 아세트산에 NaOH를 농도별로 첨가하면서 pH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정 곡선 그려져 있고요. 또 밑에 점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완충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완충 능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pH의 변화폭을 줄이는 것이죠. 자, 그럼 pH의 변화폭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고분자들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충 능력을 나타낸 요 지점에서 pH의 변화폭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생체 내에서 완충 용액 또는 완충제로서 작용하려면 이렇게 완충 지대가 있는 곳이 pH 7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B라고 하는 pH 값에서 완충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 우리 생체 내에서는 완충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 B 지점이 4.7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B 지점 하면 4.76이라는 얘기는 여기 Y 값이 4.7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체 내 pH 7인 지점은 어디 정도 될까요? 한 위쪽 정도 되겠죠. pH 7. 특히 우리 혈액 같은 경우는 pH 7.4 정도 되니까 pH 7.4 때는 거의 완충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세트산은 우리 생체 내에서는 완충제로서는 부적절하다. 보통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많이 쓰는 완충제가 HCO3- 많이 나오죠. 동물 생리학 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게 HCO3-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완충지대가 여기 pH 7 근처면 돼요. 그래서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우리 뭐 호흡기 할 때는 헤모글로빈 이런 애들 단백질들도 다 완충제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정 곡선을 항상 그 실험을 할 때, 이 적정 곡선을 위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처음에 실험할 때는 pH가 낮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NaOH를 넣어주면서 pH를 점점 증가시키면 적정 그 완충지대가 나타나는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문제 바로 풀도록 하죠, 뭐. 여기에서 그 NaOH 농도, 첨가한 NaOH 농도는 NaOH를 계속 첨가하면서 그 농도량을 증가하는 건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올 때는 O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당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OH- 당량.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예요.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고, 표현만 달리한 거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표현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HA, A-, H+, 이렇게 화학식을 보여주고요. pKa 값을 구하는 등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거 달랑 외우면은 좀 잘 안 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HA가 H+하고 A-가 돼요. 자, 이때 산화구하고 산과 염기의 개념도 한번 잡아볼까요? HA는 뭐죠? 산이에요, 염기예요? 주변 수용액에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으면 산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산이에요. 지금 HA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수소를 가지고 있고 그 수소 이외의 부분은 다 A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A-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소이온, 주변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강산 강염기 같은 경우는 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이게 실제로는 가역 과정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약산 약염기들이 완충제로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약산 약염기들이 완충제로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HA에서 이렇게 해리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상수, 해리 상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KA 값이에요. 그러니까 KA라는 건 해리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해리 상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해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게 해리 상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 HA가 이렇게 있으면 해리가 많이 되면 값이 커지니까 해리가 된 것을 위에다 분자에다가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해리상수라는 것만 알면 이게 이 답을 쓸 때 헷갈릴 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 또 안 나오겠죠? 올해는 안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줄어드니까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요. 미천 10. 그럼 마이너스 로그 KA가 되고요. 그 결과가 pKa가 돼요. P만 붙이면 되죠. pH라는 게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곱하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10 H 플러스니까 얘는 p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 붙여주고 HA 이거죠. 이게 저 등식입니다. pH를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pH를 빼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여기서 보낼 때 여기 앞에다 붙여줄 때 마이너스를 꼭 넣어줘야 돼요. 요거 바뀌어버리면 헷갈리니까. 작년에 나와서 그런지 할 맛이 안 난다, 그죠? 뭔가 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재밌는데, 그죠? 작년 이맘때 요거 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야, 이런 거 또 내겠어? 막 이랬는데 학생들도 막 웃었어요. 그래도 유도하는 방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등식이에요. 자,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HA는 약산이고요. A-는 약염기. 자, 그러면 로그 10 값이 이 전체 값이 이 전체 값이 0일 때 pH는 pKa가 되죠. 그럼 이제 pH하고 pKa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pH라는 건 어디에 pH냐면 분자가 들어가 있는 수용액의 pH고요. pKa라는 것은 수용액이 아니라 얘는 분자의 특성이에요. 특정 분자. 그러니까 특정 분자가 이렇게 약산의 형태와 약염기의 형태가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면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이 전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동일할 때 그때 수용액의 pH가 이 분자의 pKa 값이 됩니다. 이게 됐죠? 그리고 이 pKa 값은 원래는 변하지 않아요. 고유값이라. 특성 또는 고유값.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원자라든가 주변의 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있는 그 아미노산들의 pKa 값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활성 부위의 산성화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효소 그 촉매작용과 관련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았죠? 자, 그래서 얘가 수용액의 pH다라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 나올 때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공식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pKa 값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완충지대, 완충 능력이 가장 큰
요 B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그 B 지점이 완충 능력이 큰 B 지점이 가장 크냐? 얘가 1대1로 존재하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지면 약염기에 가서 붙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적어지면 약산에서 수소이온을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수용액의 pH 값의 변화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1일 때가 가장 완충 능력이 크다. 즉 주변 수용액의 pH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B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pKa 값일 때는 바로 이 약산과 약염기의 농도가 같을 때.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세트산이 혈액 내에서 완충요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쓰시오. 당연히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산의 pKa 값은 4.76. 혈액은 대략 7.4. 그래서 완충작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pKa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PI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해야 적정 곡선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적정 곡선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중압 과정과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몸 안에는 고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를 보면은 단백질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있고요. 핵산이 있고요. 뭐 핵산, 다당류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다당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지질 있고요. 중성지질, 뭐 인지질 이런 거 다 포함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애들은 아미노산이 단량체로 사용돼서 단백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백질은 다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핵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NTP 또는 DNTP. 뭐 RNA 같은 경우는 NTP고요. DNA 같은 경우는 DNTP를 쓰죠. 자,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단당류. 자, 얘네들이 합성이 될 때는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분해가 될 때는 물을 첨가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가수 분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질의 경우에서는 좀 달라요. 지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량체들이 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단백질, 핵산, 다당류까지는 중합체고, 지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합체는 아니고 고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가 지질과 관련돼서 무슨 에스테르 결합, 또 그 고세균의 경우에 있어서는 에테르 결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지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 이 결합을 할 때, 얘네들 간의 결합을 할 때 이제 에스테르 결합, 에테르 결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세균, 그 다음에 진액의 경우에서는 에스테르 결합이고요. 에테르 결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고세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단량체가 중합체가 될 때, 요 단량체가 그냥 단량체 하나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떤 물질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것을 정리한 게 중합과정 A하고 B예요. 그러면 중합과정 A하고 B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단백질이 중합될 때, 핵산이 중합될 때, 다당류가 중합될 때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오는가, 이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할까? 이 결합, 얘들 중합될 때는 공유결합 합니다. 공유결합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펩티드 결합이 있고요.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시드 결합인데 산소를 매개로 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나니까 O-글리코시드 결합. N-글리코시드 결합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핵산 형성할 때, 이 단량체 형성할 때 N-글리코시드 결합 있죠? 염기와 오탄당 간의 질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N-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리코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자, 글리코겐이 N-1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포도당이 N-1개로 구성된 글리코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도당이 하나가 딱 오게 되면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N개짜리 포도당으로 구성된 글리코겐이 형성이 되죠. 자, 이때 단량체가 올 때 포도당에는 UDP가 결합된 상태로 오고요. 그러면서 글리코겐이 될 때 UDP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UDP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단량체에 있던 물질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화과정 A와 B 중에 자, 봅시다. 중화과정 A를 보면은 중합체에서 빠져나온 것이었고 A는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량체에서 7번 단량체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리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량체에서 물질이 빠져나왔으니까 글리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화과정 B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NA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DNA, 핵산. 자, DNA도 보면 N-1개의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DNTP, N-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DNTP가 또 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DNA가 될 때 이제는 단량체 N개로 구성된 DNA. 자, DNTP가 결합을 할 때 알파와 베타 간의 고유결합이 끊어지면서 5번 탄소의 인산기와 기존에 있던 3번 탄소의 OH기의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때 빠져나오는 게 피로인산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피로인산은 또다시 분해가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역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분해가 돼서 PI가 되죠. 이렇게 무기인산으로 두 개의 무기인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산기라는 게 어디 있었냐면 단량체에 있었던 인산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화과정 B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단백질. 자, 단백질 아미노산 N-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해요. 자, 이제 번역을 생각해 보세요.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납니다. 즉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요. 그럼 리보솜의 큰 소단위치에는 E 사이트, P 사이트, A 사이트가 있고요. P 사이트에는 기존의 폴리펩티드가 있고 A 사이트에는 아미노산이 tRNA하고 같이 들어오죠. 미안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자, 번역 과정 정확히 하려면 여기 tRNA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에 tRNA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아미노아시드 tRNA죠. 이게 큰 소단위치에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P 사이트, A 사이트 있는 상태에서 결합이 일어날 때 어떻게 결합이 일어나냐면 지금 자, 단백질은 tRNA에 결합된 부분이 N-말단이에요? C-말단이에요? C-말단이죠. 노출되어 있는 게 N-말단이잖아요. 여기가 C-말단. 자,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말단이고요. tRNA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C-말단이에요. 그래서 결합이 일어날 때 어떻게 결합이 일어나냐면 P 사이트에 있는 tRNA와 단백질, 일종의 뭐 폴리펩티드죠. 번역 과정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단백질로 썼지만 절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C-말단이 N-말단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요 tRNA가 떨어져 나와요. 요 tRNA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tRNA.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제 tRNA가 결합되어 있겠죠. 자, 이때 단백질은 단량 아미노산 N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온 tRNA는 기존의 중합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저 중합과정 A에 해당합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이제 됐죠, 뭐.
쭉 봅시다. 1번 BUDP, 2번 B 뭐 두 개의 무기인산 아니면 또 피로인산 그냥 써도 되고요. PPI, 피로인산. 세 번째는 A 타입. 그리고 떨어져 나오는 것은 tRNA. 이것도 저거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한번 보면 아 저거 이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 그러니까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리보솜 내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생체 고분자 파트는 생물학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생체 고분자 파트를 알아야 그 생물학 파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에 고분자 파트는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5번 봅시다. 다당류의 구조를 일부만 나타냈다라고 돼 있죠, 뭐. 자, 지금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포도당을 알파 타입이냐 베타 타입이냐의 기준을 본다면, 자, 지금 1번 있고요, 2번 있고요, 3번 탄소 있고요, 4번 탄소 있고, 5번 탄소 있고, 6번 탄소가 있습니다. 항상 4번 탄소는 6번 탄소하고 반대쪽에 있다고, 반대쪽에 OH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OH기. 단당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1번 탄소가 6번 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쪽에 있는지 반대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말하면 4번 탄소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지 반대쪽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같은 위치에 있죠. OH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OH기니까 얘는 알파 타입이고 역시 얘도 알파 타입이죠. 그러니까 알파 타입 간에 알파 일사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1번 탄소와 여기 4번 탄소 간의 결합이 일어나니까 알파 일사결합. 얘는 아밀로스죠. 자, 그에 반해서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6번 탄소가 있고 역시 4번 탄소는 그 반대쪽에 있고요. 1번 탄소는 6번 탄소와 같은 쪽, 4번 탄소의 OH기와는 반대쪽에 1번 탄소의 OH기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베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베타와 베타 사이의 결합인데 1번 탄소와 4번 탄소 간의 결합이 일어나니까 베타 일사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셀룰로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나선형을 나타내게 되고 약간씩 뒤틀어집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셀룰로스는 그 직선형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직선형의 셀룰로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견고한 지지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셀룰로스 간에 차곡차곡 쌓일 때는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을 끊는 효소는 익스펜신. 식물학 할 때 배웠잖아요. 익스펜신. 그리고 이러한 셀룰로스 간의 수소결합을 끊는 것이지 셀룰로스 내에서 그러니까 셀룰로스 내에서 베타 일사결합을 끊는 게 아니죠. 그죠? 익스펜신은 수소결합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타 일사결합을 끊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질 않죠. 그래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공생 미생물들,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든가 원생 생물들이 바로 이 베타 일사결합을 끊어줘야 초식동물은 얘네들을 양분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소화기 계통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죠? 맹장도 발달이 되어 있고, 동물에서는 맹장은 거의 퇴화하고 큰 의미가 없지만 초식동물은 맹장이 상당히 길죠. 소화계통도 길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나의 경우 한번 봅시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뭐냐면 2번 탄소에 N아세틸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량체를 N아세틸,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량체를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뭐가 붙었네 그러면 그냥 N아세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끼리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얘는 키틴.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그리고 N아세틸 뮤라믹 엑시드가 결합되어 있고 그곳에 아미노산들이 또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펩티도글리칸.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면은 알파와 알파 간의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알파 일사결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6번 탄소하고 1번 탄소가 또 결합을 하고 있죠. 얘는 알파 16결합. 그래서 가지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아밀로펙틴 그리고 글리코겐. 지금 문제에서는 뭐 아밀로펙틴은 없으니까 글리코겐 써주면 되겠죠. 이 경우는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에 비해서는 가지가 좀 더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요오드 반응에 반응하지 않지만, 요오드 용액에 반응하지 않지만, 아밀로스는 요오드 용액에 반응하죠. 요오드 반응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나성 구조라고 했잖아요. 나성 구조라는 게 이런 구조인데, 요 사이사이에 요오드가 요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밀로펙틴에서는 요오드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에서도 요오드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자, 감자를 구성하는 것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밀로스 20%, 아밀로펙틴 80%가 감자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요오드 반응을 시켜봤는데 두 종류의 감자를 가지고서 요오드 반응을 시켰는데 A라는 감자에서 요오드 반응이 더 잘 일어났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밀로스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일 때 2차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됐고요. 글리코겐은 요오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얘네들은 이제 녹말을 형성하게 되고요. 자, 개념 잡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외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외울 필요 없어요. OH기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알파형인지 베타형인지 알면 되고, 얘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뭐 하나 붙어 있으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일까요? 이거는 뭐 안 외워도 알 수 있죠. 자, 6번 탄소 기준으로 4번 탄소의 OH기는 아래쪽 반대쪽에 있고요. 1번 탄소는 6번 탄소 같은 쪽이죠. 4번 탄소하고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베타형이죠. 그러니까 베타 1번과 4번이니까 베타 일사결합. 그렇죠? 구조만 그냥 그래서 얘는 베타 일사결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가라는 어떤 다당류인지 순서대로 쓰시오. 아밀로스, 왼쪽 아래가 나였습니다. 아밀로스, 키틴, 셀룰로스, 글리코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뭐 다당류 4종류가 문제 안 나왔다 그러면 글리코겐 또는 아밀로펙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뭐 식물 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이때는 글리코겐이 아니라 아밀로펙틴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 그리고 식물의 저장성 다당류는 무엇이냐? 자, 구조성 다당류는 셀룰로스, 저장성은 아밀로스. 그 구조가 각각 직선형과 나선형을 나타내는 이유를 단당류의 종류를 쓰시오. 셀룰로스 같은 경우 베타형 포도당 간의 결합, 간은 알파형 포도당 간의 결합을 하면서 각각 직선형과 나선형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내가 그냥 팍팍 올리면 안 되는구나. 올려도 돼요? 그냥 이건 뭐 베타형이냐 알파형이냐 물어본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동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두 저장 세포. 그러면 저장성 다당류 하면은 뭐 글리코겐이었잖아요.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곳. 그러면 간과 근육세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 근육세포에서는 ATP 생성. 근육세포는 혈당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포도당의 인상기를 떼어내는 SER 막에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 효소는 뭐예요? 인상기를 떼는 효소니까. 포스파타제. 그죠? 탈인산 효소. 그러면 어디에 있는 인상기를 떼요? 포도당의 인상기를 떼죠?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스포타제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간세포 말고 이러한 혈당 조절을 또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신장. 신장세포도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신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안 하고 주로 간세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고요. 근육세포가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간세포가 혈당 조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혈당량을, 자, 간세포는 혈당 조절하고 근육세포는 혈당 조절을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혈당을 높이는 데 관련된 얘기예요? 혈당을 낮추는 데 관련된 얘기예요? 혈당을 높이는 데 관련된 얘기죠? 혈당 낮추는 데는 둘 다 관여하죠? 얘 받아들이고 얘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글리코겐을 저장하니까 혈당을 낮출 때는 두 세포 다 관여를 합니다. 혈당 낮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해서는 간세포, 근육세포 다 관여를 해요. 혈당을 올리는 데 관여하는 건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에 대해서 근육세포는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근육세포에는 글루카곤의 수용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간세포는 글루카곤의 수용체가 있고 근육세포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간세포의 경우에서 우리가 세포 내 신호 전달할 때 요 간세포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드는데 간세포에 글루코겐 말고 또 에피네프린 같은 애들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한다. 그때 이제 GPCR 형태가 작용하고 뭐 사이클릭 AMP, 그다음에 PKA 그러면서 이러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 글리코겐 분해 요소가 그죠? 글리코겐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을 띠게 된다. 그러한 신호체계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론 내용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요 얘기 뒤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앞에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요 부분만 복습하고 끝나지 말고 요거 뒤쪽에서 나왔었는데 생각하면 이제 챕터 7에 나와 있는 세포 내 신호 전달 파트를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호르몬 얘기네? 그러면서 호르몬 쪽 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쪽 말고 소화기에서 또 다뤘었으니까 소화기도 보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자꾸 연계가 돼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머릿속에서도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 구성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의 합성 요소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인가?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 세포가 있으면 저 세포 골격, 미세 소관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배열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미세 소관을 따라서 내막계를 통해 합성된 이 합성 요소는 이 세포 골격을 따라서 세포막에 가게 돼요. 자,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은 내막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RER에서 만들어지고 골지체를 거쳐서 소낭을 타고 이동을 해서 세포막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낭이 이동하는 그 레일, 뭐라고 해야 돼? 그 도로? 그 길. 그게 미세 소관이죠. 그 미세 소관이 배열되어 있는 양상에 따라서 막단백질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소관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부위의 세포막에 얘네들이 배열되어 있는 세포막에 이런 식으로 합성 요소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막 부분에. 그러면 이 합성 요소는 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셀룰로스를 만들 때 세포 바깥에서 셀룰로스를 만듭니다. 그럼 바깥에서 셀룰로스가 딱 배열되니까 셀룰로스의 배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셀룰로스가 있으면 견고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팽창을 할 때 어떻게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때 위아래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있을 때 만약에 세포 골격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저 효소들이 세포막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때는 물이 들어왔을 때 팽창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좌우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팽창 방향을 결정하는데 셀룰 미세소관이 관여한다. 이런 표현이 일반 생물학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 세포의 팽창에 관여하는 세포 골격은 무엇이냐? 그러면 미세소관. 이유는 무엇이냐? 미세소관에 따라서 셀룰로스 합성 요소의 세포막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럼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세포가 커진다는 얘기는 세포벽이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세포벽이 느슨해졌다는 얘기는 세포벽을 구성한 셀룰로스 간의 수소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어떤 효소? 익스펜신. 이것을 산성신장설이라고 하죠. 그때 관여하는 식물 호르몬은 옥신. 그래서 옥신이 수용체하고 결합한다. 그 수용체는 어디? 세포질에 있죠. 그런 식으로 이번 식물학하고 또 연관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떤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챕터의 키워드들을 또는 소제목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복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복습을 해줘야 어떤 챕터에 무슨 키워드들, 어떤 기작이 있었구나. 이게 연계가 되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볼 때마다 그걸 자꾸 연계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고사에서 각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낼 때 비중을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의외로 학생들 중에는 문제 파악이 안 돼서 답을 못 쓰는 경우 있어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잘하는데 그걸 통합해서 문제를 내면은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외우는 것도 많이 외우고 일반 생물학책도 열심히 보고.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문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트레이닝을 해서 그 친구는 그 문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뭐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단 본고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자꾸 관련져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이제 5번째. 다당류 라는 다당류 가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포도당을 제공할 때 더 효율적이다. 그 이유를 구조와 한화성을 고려해서 얘기하시오. 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리코겐이고요.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밀로스였죠. 자, 가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얘는 이런 구조. 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구조에 덧붙여서 이런 가지 구조. 자, 이 분해 요소가 분해를 할 때는 한 번에 동시에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쪽 끝에서부터 절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한쪽 끝에서부터 절단, 한쪽 끝에서부터 절단, 한쪽 끝에서. 지금 뭐 왼쪽 끝에서 절단하는 것만 보여주고 오른쪽 편에서 절단하는 것은 안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절단을 할 때는 비환원 말단 부위부터 절단을 해요. 환원 말단에서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단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아밀로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분자 한 분자의 포도당이 떨어지겠지만 글리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비환원 말단이 동시에 3군데 있으니까 3개의 포도당이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보면 분해 요소에 의해서 비환원 말단 부위가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환원 말단 수가 많은 곳이 포도당을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 비환원 말단 요거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있고요. 6번 탄소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각이 진 곳에는 탄소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산소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죠. 그럼 여기가 비환원 말단, 그리고 여기는 계속 이어져 있고요. 자, 이때 절단을 할 때 여기서 절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절단이 일어나게 되면 1번 탄소가 노출이 돼요. 1번 탄소에는 카르보닐기가 있죠. 자, 카르보닐기에는 알데히드기하고 케톤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면 얘는 환원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4번 탄소죠. 그러니까 비환원 말단이고 1번 탄소가 있는 쪽은 환원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환원 말단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오른쪽 여기가 절단돼서 환원 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환원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환원 말단이다라는 얘기는 1번 탄소의 알데히드기 노출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리형으로 있을 때는 환원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리가 순간적으로 딱 끊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질 때 환원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데히드기가 환원제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카르보닐기는 어떠냐? 케톤기는 어떠냐? 케톤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이성질체로 왔다 갔다 쉬워요. 그러니까 케톤기가 알데히드기가 되면서 또 환원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4번 탄소가 있는 쪽은 비환원 말단, 1번 탄소가 있는 쪽은 이게 절단되면서 노출될 수 있으니까 환원 말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글리코겐의 합성요소 한번 정리합시다. 글리코겐. 벌써 저렇게 시간이 됐네? 요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와서 다시 하죠. 자, 글리코겐 합성효소. 이게 어디에 있죠? 세포질에 있죠? 세포질에 글리코겐이 저장되니까. 그리고 글리코겐 분해효소. 자, 글리코겐의 분해효소는 세포질에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겠어요? 고분자 분해하는 세포내 소기관. 소화를 담당하는 곳, 리소좀. 동물에서는 리소좀. 이렇게 있죠. 이러한 리소좀의 역할을 하는 식물의 소기관은 중심세포죠. 자, 그럼 세포질에 있는 분해효소하고 리소좀에 있는 분해효소 한번 봅시다. 자,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효소,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아제. 포스포릴라아제라는 것은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를 하는다라 해서 가인산 분해효소입니다. 포스파타제는 인산기를 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탈인산 효소는 포스파타제고요. 포스포릴라아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를 한다. 이 인산기는 어디에다 붙이겠어요?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툭 끊으니까 여기에 인산기를 붙인다는 얘기죠. 1번 탄소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번 탄소에 붙여요. 1번 탄소에. 그래서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아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포도당, 글루코스에 1번 탄소에는 인산기가 붙어요. 됐죠? 자, 리소좀의 경우 한번 봅시다. 리소좀은 글루코시다아제. 리소좀에는 글루코시다아제가 있고요. 자, 이 글루코시다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1사결합, 알파-16결합 이런 것들을 끊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시다아제는 저 중간에 연결된 부분을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포도당이 그냥 똑 떨어져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세포벽 성분은 따로 안 해도 되겠고,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글리코겐은 왜 저장을 할까요? 어차피 얘 글리코겐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을 쓰는 건데 왜 굳이 중합체로 에너지를 써가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분해를 할까요?
글리코겐 저장 이유. 저농도의 삼투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했죠? 포도당을 받아들이면 포도당 한 분자는 삼투압 결정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10분자가 있는 것과 포도당 10분자가 합쳐져서 중합이 돼서 한 분자의 글리코겐이 형성됐을 때 삼투압의 차이를 보면, 삼투농도의 차이를 보면 글리코겐 한 분자가 있을 때가 삼투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삼투압을 결정할 때는 삼투압, 삼투농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삼투압을 결정할 때는 입자 수예요. 분자 수.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라고 한 분자, 포도당 10개라고 한 10분자 따져보면 포도당만 있게 되면 삼투농도가 높아집니다. 삼투농도가 주변보다 높아지면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포 터져요. 그러니까 낮은 농도의 삼투를 유지하게 되면서 용혈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농도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면 포도당의 농도는 낮아지죠. 그러면 낮은 농도가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유입이 용이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농도 구배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럼 포도당의 농도 구배를 유지한다. 포도당을 받아들일 때는 무슨 확산? 일반적으로 촉진 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능동 수송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세포에서 받아들일 때는 바깥쪽이 고농도, 세포 안쪽이 저농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 수송체가 뭐였죠? 글루티1. 글루티2는 소화와 관련된 세포들. 밥 먹으면 소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글루티2가 관여하죠. 활성. 글루티2가 원래 그 KN 값이 높아요. 친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많으면 글루티2가 활성을 갖게 돼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소장세포. 그럼 소장에서 받아들이면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그럼 간에서는 그 작용에 따라서 글리코겐 저장해야 되니까 글루티2는 간세포에도 있고. 그리고 혈당량 올라갔을 테니까 그 혈당량 낮추려면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돼야 되니까 이자세포에도 글루티2가 있고. 그 세 가지. 글루티3는 뇌세포. 글루티4는 저장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포하고 그 근육세포. 걔네들은 막삽입이 일어나죠. 글루티5는. 글루티5는 포도당 수송체가 아니죠. 실제로는. 걔네들은 과당. 그래서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러한 그 생식, 그러니까 배우자, 정자. 정자는 과당을 배우자로 쓰기 때문에 글루티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글루티5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 소장 상피세포의 정단면 쪽. 소장 내강에 있는 과당을 받아들일 때는 그 정단면에 있는 글루티5가 받아들이죠. 자, 기저 측면에는 소장 상피세포의 기저 측면에 글루티2가 있는 것이고 정단면에는 글루티5. 내강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게 내강, 주름진 고기 내강, 여기가 조직. 이렇게 과당을 받아들인다, 프룩토스를 받아들인다 하면 여기에 글루티5.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 혈관으로 들어올 때, 기저 측면 쪽에서 들어올 때 여기에는 글루티2. 동물생리 파트에서 또 다루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공부할 때 동물생리 파트에 나오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지금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 준 거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 밥 먹고 와서 6번부터 또 나가도록 하죠.